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정책팀장 박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시작하게 될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을 개선하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방안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모색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이 없는 따뜻한 인권도시 전북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은 전체 회의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을 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발표와 토론이 8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기관단체 인권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오늘 행사는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에서 녹화 중계됩니다. 또한 그 포럼 설문조사는 QR코드로 들어오시는 길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접속하는 온라인 조사 또는 현장 설문조사 중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하셔서 온라인으로 완료를 하시거나 현장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인권지도인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포럼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01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 옹호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하 국민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포럼 시작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님의 인사 말씀과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의장님의 영상 축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양희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의 영상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인권 옹호자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김양희 위원장님과 인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과 활동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동학 농민혁명을 이끈 선조들의 후예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셨던 인권 옹호자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렇게 인권 옹호자 포럼을 통해서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에서도 기후 위기와 치매 노인 인권 등 다양한 인권에 관한 인권 이야기가 도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인권 친화도시 전북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인권을 위해 더 특별한 전북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의장 국주영은입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을 진단하고 증진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 증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기후위기와 인권 담론을 연계한 접근이 인상적입니다.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입니다. 포럼을 통해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위기와 그 여파, 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내용들이 많은 도민들과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양희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활동하시는 도내 인권 활동가와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바쁘신 중에도 주제별 발표와 진행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올해 포럼은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권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분야의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인권 의식 개선과 인권 향상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는 인권 정책과 인권 침해 구제, 차별 시정 등 세 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도의회에서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에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 도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어서 전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와 인권 담론의 재구성이라는 전체 주제와 디지털을 매개로 한 성범죄, 성착취 피해 실태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기후위기와 아동, 청소년의 교육, 장애와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치매 노인의 인권, 이주정책 변화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양상 등으로 5개 분야의 세션별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권 약자들의 권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가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인권 옹호자는 모든 사회 구성원입니다. 도민 모두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귀와 눈이 되어서 인권 영역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혜와 뜻을 모아봅시다. 이 포럼이 도내 인권 옹호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여 인권 옹호자 역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인권 보호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회의 진행은 전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이시자 현재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설동훈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옹호자 포럼의 첫 번째 시간인 전체 회의 자장을 맡게 된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입니다. 전체 회의는 기후위기와 인권 담론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교수이신 조효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조효재 교수님은 현재 한국인권학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 현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신 이정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탄소중립센터 센터장님이신 장남정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북연구원에 재직 중인 이중섭 지속사회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번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관련하여 방금 소개해드린 네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론으로 의견을 나누고 방청객들께 그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들은 정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컨트롤러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공회대학교 사회융합자율학부 조효재 교수님께서 기후위기와 인권 담론의 재구성에 대해서 40분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인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이렇게 설명을 맡아주신 우리 이중석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귀한 자리에 전체 좌장을 맡아주신 전북인권위원장 지내셨던 설동훈 교수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학자분이신데 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봐주시게 됐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실무를 챙겨주신 우리 이소울 선생님께도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기후위기와 인권 담론의 재구성으로 하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잠깐만 보시면 그 내용상으로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인권 범위를 좀 넓혀서 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보다는 지금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나 지금 인권을 생각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것이고, 이 국제적으로 기후 환경 담론하고 인권 담론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인가? 만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나 어떤 집단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기후 불평등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기후 정의, 그다음에 이 기후 정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당연히 기후 인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후 위기를 인권으로 다룰 때도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인권 사회학자로서 오랫동안 인권 연구를 해왔고, 저는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기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십몇 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인권 담론과 환경, 기후 담론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제가 이렇게 접하고 나서부터 이쪽으로 굉장히 연구와 공부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쪽 관련한 책도 이렇게 펴내고 했었는데요. 여전히 저는 인권 사회학자로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침해되는 인권의 각종 구체적인 현장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 양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기후 위기를 인권으로 볼 때 어떤 논리로 보고 있는지 이 원론적인 이론적인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 기후 위기를 똑같이 기후 위기를 다루더라도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환경에서 다루는 방식하고 인권에서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다른 인권 영역에서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합쳐지는 부분과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 선생님들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에 조금 더 제가 자료를 더 가지고 와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야기는 그냥 페이지 순서대로 제가 가고 중간중간에 지금 자료집에 없는 내용들을 약간 더 사진 자료로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권 범위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계셨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 도시민들의 인권을 갖다가 행복, 자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인권의 범위가 사적 개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각종 갈등 문제도 이렇게 다루는 걸로 커졌죠. 그런데 그런 인권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인권을 다루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다. 이 말씀을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제가 생물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물권, 다른 말로 생명권이라고도 하고, 또 이때 이야기하는 권자는 권리할 때 권자가 아니죠. 권역, 공간, 장소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생물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물권을 이야기하는 몇 가지 제가 별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찢어주기 쉬운 포장지같이 얇은 막이다. 또는 우리 인간에게 피부가 있듯이 지구에도 피부가 있다. 그 지구의 피부 점막에 해당되는 이 공간이 생물권이다. 근데 이 생물권을 지키는 것이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구의 암석층으로 깊게 들어가면요 생명이 살지 못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이 살고 있는 생물권 공간은 땅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또는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가 존재하는 대기권, 여기가 생물권인데요. 이 생물권이 19km 정도에 불과한 굉장히 얇은 막이라고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 점막과 같은 얇은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지구 전체 지름의 0.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얇은 막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인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도 지구 전체가 지금 더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얇은 막인 생물권이 지금 더워지고 있는 현상이 기후 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가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학교 다니고 활동하고 농사 짓고 모든 생산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 얇은 생물권 안에다가 폐기물 갖다 버리고 함부로 자연환경 훼손하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신도시 올리고 바다에다가 온갖 이상한 거 다 갖다 버리고 하는 그런 식의 활동이 이 생물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인권에서 생물권을 중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물권을 보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이 뭐고 없다. 그래서 환경과 인권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쉽게 이렇게 연결되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제가 유엔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 건강한 생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단면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 얇은 생물권에다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이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를 갖다가 엄청나게 태우는 거죠. 그래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식의 온실가스가 세상을 덥게 만드는 현상, 그게 바로 기후위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기후위기가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피부에 3도 화상이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지구의 피부 전반에 지금 3도 화상이 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 생물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보존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깨달으실 수 있을 텐데, 비유하자면 사과 껍질에 해당되는 얇은 막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시면 이 지구 전체에 이렇게 파랗게 그려놓은 이렇게 막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일러스트 하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19kg를 갖다가 실제로 표시하게 되면 저렇게 두꺼운 선으로 나오지 못한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 좋으라고 일부러 굉장히 두껍게 그린 게 저 정도예요. 실제로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세상이 넓다고 생각하시고 하늘이 굉장히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시고 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이 사는 공간은 정말 얇은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권을 보존하지 못하면 인권이 너무 없다. 그걸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오늘 인권의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21세기 인권이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생물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인권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이렇게 계속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여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권과 기후환경의 두 당면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기후위기와 신종 감염병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이게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유엔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관련된 각종 메커니즘에서 기후환경 문제를 엄청나게 중요한 인권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인권에서도 가장 핵심 위원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인권을 다루는 전 세계적인 메커니즘이 한 9개 정도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유권위원회가 가장 오래됐고 가장 핵심 위원회인데 이 자유권위원회에서 생명권을 다시 유권 해석을 하면서 그전에는 생명권을 주로 고문이라든지 국가폭력이라든지 또는 노예 이런 문제를 생명권을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보아왔는데 이제는 이 생명권을 환경훼손이나 기후변화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오고 있다. 국제인권운동 쪽에서도 이제는 인권운동에서 환경문제, 기후문제를 항상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에 대통령을 하시다가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하셨던 메리 로빈슨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권 본의장이셨는데요. 이분이 지금은 은퇴를 하셨거든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지금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인권 전문가가 은퇴하시고 나서 메리 로빈슨 기후재단을 만들어서 기후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에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넓은 범위로 인권을 보고 있습니다. 칠레 대통령을 하시다가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하셨던 미첼 바첼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도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인권 전문가분이셨는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이런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권의 3중 위협이 존재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과 공해 독성 물질의 문제다. 아마 선생님께서 그냥 1번, 2번, 3번만 딱 보시면서
이거 어떤 문제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배기면배,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 몸의 독성 물질 이거 환경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UN 인권 최고 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권 쪽에서 이 환경과 기후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시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세계적인 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좁게 미시적으로 많이 되어 있다. 훨씬 더 우리의 눈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UN 인권 최고 대표를 하시는 이분이 작년에 이런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희망과 기회, 가정과 삶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신 적도 있고요. 이분은 전 세계적인 환경단체 하나인 그린피스 대표를 하셨던 쿠미 나리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이거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분이 그린피스를 대표하고 계신데 이분이 그린피스의 대표를 하시기 전까지 어떤 단체 대표를 하신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 인권단체 대표를 오래 하셨던 분이세요. 가장 중요한 인권단체 대표를 하셨던 분이 가장 중요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대표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권과 환경을 넘나드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재작년에 필리핀에서는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탄소 메이저들한테 지워야 된다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발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지금 기후변화 인권 특별보고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유엔에서 생겼거든요. 이분이 제1기로 특별보고관을 맡으신 분인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지금 극빈국들, 개도국들이 겪고 있는 기후위기는 그동안 250년 동안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개도국들에 대해서 선진국들이 보장해라. 이걸 기후 과거사 청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면 흔히 과거 독재 시절에 이게 권위주의 정부들이 했던 나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오늘날 다시 이렇게 수정하고 역사를 갖다가 바로잡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국제적으로는 기후 과거사 청산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UN 인권 환경 특별보고를 하시는 이분의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자연의 권리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올해 바로 지난달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 권리가 모든 인권의 토대가 된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가 없으면 다른 권리들은 그저 종이에 적힌 글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번 우리 전체 포럼에서도 여러 세션을 해서 장인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런 식의 인권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인권들이 여전히 중요한데 그런 인권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가능하려면 일단 모든 인권의 토대가 되는 환경권, 생물권 보존이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인권에서 이 환경, 기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환경인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권까지 등장했습니다. 언제? 재작년입니다. 이게 건강한 환경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인권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후위기가 인권 침해라고 역사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결정문의 1페이지를 그냥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에게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기후위기는 생명, 식량, 건강, 주거권 등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존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도록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지 지금 23년이 되거든요. 2001년 11월 달에 생긴 조직인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기후 환경 문제를 인권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결정하신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게 처음 결정이고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기후 환경 문제를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 1번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국내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기후 위기와 인권을 연결시켜서 보는 이 관점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 인권 포럼이 그 기후 문제를 갖다가 처음 이렇게 딱 치고 나오신 이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에 맞추는 결정이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후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적으로 어떤 덥다, 천둥이다, 폭풍이다, 태풍이다. 그러면 보통 자연재난을 천재라고 하시잖아요. 하늘이 주신 재난이다. 이런 경우에는 운이 없었다. 그 하늘이 주신 재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지만 불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기후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단순한 천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발생한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인재라고 보게 되면 책임을 물릴 수 있고 이것은 불의의 결과, 불운의 결과가 아니고 불의한 행동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피해를 인권으로 본다는 것은 불의한 행동에 의한 잘못된 결과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인권의 눈으로, 인권의 시각으로 책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기후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본다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꼴토당토 않게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인권 문제가 발전한 것들을 보면요,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왔는데요, 시대별로 독특한 억압 권력이 출현하는 거죠. 옛날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됐으면 법의 지배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국가법령이라든지 노예제도라든지 여성차별이라든지 이런 식의 각 시대의 특징적인 억압 권력이 있었을 때 오늘날 21세기에 굉장히 특징적인 억압 권력은 기후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기후 위기 인권 문제가 얼토당토 않은 어떤 이슈가 갑자기 인권 영역에 들어온 게 아니고 오랜 인권 운동의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 오늘 현재형 인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후 인권 문제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뭔가 하면 귀인 연구, 다른 말로 귀책 연구라고 하는데요. 이 과학입니다. 하나의 기상과학에서 하는 그 과학인데 이 과학적 연구가 인권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연구가 됐다는 거죠. 이 연구에 따르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계층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후위기가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수점 몇 자리까지 퍼센트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굉장히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 귀인 연구의 하나의 그 국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페루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가 많은 나라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어떤 빙산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산에서 여기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이렇게 큰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 지역에 굉장히 물이 많이 옛날보다 비가 녹으면서 이 호수가 굉장히 높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호수 밑에 있는 동네에 몇만 명이 사는 소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이 호수에 물이 범람하면서 도시 전체가 침수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시는 이분이 이 동네에 사는 농민이에요. 농민이고 또 그 동네에서 이렇게 관광 가이드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 리뷰라고 하는 이 농민이 이 그 제방을 갖다가 이렇게 호수를 막고 있는 제방이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 터지면 수만 명이 지금 20명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고민 중에 우연히 독일에 있는 환경단체들과 이렇게 연계가 돼서 이 독일의 환경단체에서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그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독일에 있는 그 RWE라고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귀인 연구라고 하는 과학계의 도움을 받아서 이 RWE라고 하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그동안에 이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큰 화력 발전소라고 해요. 독일에서 가장 큰 화력 발전소고 가장 역사가 오랜 화력 발전소가 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가동 중인 화력 발전소거든요. 이 화력 발전소가 그동안에 지구 전체에서 탄소 배출의 몇 프로가 책임이 있느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그 화력 발전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출한 온실가스의 퍼센트를 갖다가 귀인 연구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1854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모든 탄소 배출의 0.47%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호수를 막고 있는 이 볼을 갖다가 다시 건설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백만 달러가 드는데 그 중에서 0.47%를 RWE 전기회사가 책임을 져라라고 지금 기후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소송인 거죠. 이게 만약에 되면 앞으로 모든 다른 전기회사들이나 또는 다른 석탄 발전 회사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후소송을 걸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독일의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지금까지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이 결과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책임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우리나라의 큰 석탄 발전 기업 같은 데도 언제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당신들 지금까지 기후위기에 0.23% 책임이 있으니까 돈 내라 이런 식의 기후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촘촘하게 이런 식의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의 주범은 누구가? 다 아시다시피 탄소 자원주의, 선진국들, 과소비율 기업들 내년부터 알면서도 계속해서 탄소 배출해 왔던 그런 신자유주의, 전 지구적인 불평등 때문에 탄소 배출의 피해도 달라지지만 또 불평등이 심할수록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특히 미국 군대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 엄청나게 많이 하는 조직이거든요. 이런 식의 주범들을 보통 인권 쪽에서는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점선 위에 식민지배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기후위기 이야기하면 산업혁명 이후에 그 탄소 배출을 많이 한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게 됐고 온실가스가 많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인권 쪽에서는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합니다. 실제로 15세기 후반부터 서구에 의해서 비서구권의 식민지배가 시작됐죠. 이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구가 비서구권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숲을 다 밀어내고 플란테이션 공장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면이라든지 연화라든지 또는 사탕수수 또는 뭐 각종 뭐 인디고라든지 또는 뭐 각종 담배라든지 이런 식의 환경작물을 엄청나게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 좋았던 오랜 숲들이 다 베어지고 전부 다 이렇게 숲이 없어지면서 플란테이션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비소권의 자연환경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기후위기로 개도국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것이 그 당시에 식민지배 당시에 파괴시켜 놓은 자연환경 때문에 훗날 기후위기에 훨씬 더 취약한 그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쪽에서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는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사태를 보지 않고 그 이전에 산업혁명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식민 지배 당시에 서구권이 비서구에 착취했던 그리고 굉장히 훼손시켰던 자연환경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아마도 인권에서 기후위기를 보는 관점이 독특한 어떤 역사적 관점이 있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후 불평등은 뭐 다 아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작년에 나왔던 세계 기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요, 탄소 발자국도 빈부 격차에 비례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탄소 많이 배출하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탄소 적게 배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피해는 반비례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탄소 때문에 잘 살게 됐고 잘 사는 나라들이 선진국이 됐는데 그만큼 인프라가 튼튼해졌기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고 나서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회복력이 큰 반면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나라 또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계층은 자기네들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런 식의 반비례하는 어떤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 잘 아시는 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다이어그램이 전 세계 인구를 80억 명으로 치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까지 10%씩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각 8억 명씩이 배출하는 탄소를 갖다가 계산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상위층 10% 8억 명이 전체 탄소 배출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잘 사는 8억 명이 19%.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분들 하위 절반 40억 명이 배출하는 탄소가 10%밖에 안 돼요. 이거 보시면 실제로 누가 줄여야 되는가? 상위 20%, 다시 말해서 16억 명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이 10칸 중에서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 딱 중간에 9억 명 정도 라인에 속하는 나라가 됩니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탄소 줄여야 되는 책임이 큰 나라에 속한다. 뭐 이게 다 아시는 건데 제가 그냥 말씀드렸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G20 고탄소 G20라고 하면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선진국 아니면 이 경제 사이즈가 큰 나라를 G20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전체 탄소 배출에 엄청나게 책임이 크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이야기를 할 때 G20 국가들이 제대로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180개 국가는요 사실은 별 책임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G20는 아시겠지만 V20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탄소 기후 취약국을 이야기하는데 20개 나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58개 나라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탄소 배출 책임이 적으면서도 굉장히 억울한 나라들을 V20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기후운동 이야기하면 감축, 탄소 줄이자, 저감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 그 다음에 적응, 기후 이렇게 달라지는 데서 우리가 맞춰 살자. 지금까지 두 축을 주로 이야기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후 문제에 책임이 없으면서 가난하고 피해본 나라들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축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작년 듀바이 기후 총회에서 나온 새로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그런 기후 불평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금 한국은요, 상위 1%가 상위 1%에 속하는 분들이 1인당 1년에 180톤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하위 50%, 한국의 가난하신 분들 하위 50% 2,500만 명, 이분들은요 1인당 1년에 탄소를 6.6톤 정도 배출하세요. 이분들의 평균 6.6톤하고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이 1인당 배출하는 180톤이 약 한 3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만 보시더라도 한국 내에서 어떤 분들이 많이 줄여야 되는가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흔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기후위기에 대처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은요 굉장히 부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줄이려면 위에 올라 상위 1% 또는 상위 10% 속하시는 분들이 줄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불평등과 연결시켜서 분명히 기후위기를 강력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기후정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후정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요. 기후위기에 책임이 적은 계층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들은 탄소 배출한 실적이 별로 없는데 피해는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반지하방에서 하시던 발달장애 새 모녀가 돌아가세요. 그런 식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탄소를 평소에 배출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평등의 문제인 것이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는 기후정의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 제가 뭐 이렇게 클라인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적어놨는데요.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 노동자들이 무슨 뭐 이분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거 없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일자리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이런 분들의 어떤 대책을 해드려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정의로운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는 기후위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제가 기후위기로 침해받는 인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말씀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책에서는요 수십 가지를 적어놨는데 일단은 그냥 몇 가지 사례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기후위기로 인권 침해되는 집단도 이런 여러 가지 집단들이 계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는 뒤에서 또 우리 토론하실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를 인권 문제로 규정한다면 다른 데서 기후 문제를 다루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것도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엄격하게 접근한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후는요. 기후 문제를 인권에서 보는 관점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정책적으로 뭐 비용이나 편익을 계산해서 하면 좋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는데 기후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요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예를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문 방지. 우리가 문명 사회에서 특히 한국 같은 데서 기후 문제를 해도 되고 고문 문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을 비용 편익으로 계산해서 고문을 안 하는 것이 편익이 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고문은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기후 문제를 인권 문제로 규정하게 되면 고문하고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 문제니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엄격한 논리로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한번 나중에 토론할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후 문제를 인권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인권선언 28조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세계인권선언 28조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라든지 복지라든지 국제평화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식의 시스템이나 구조적 조건도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하나하나의 개별 권리나 자유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세계인권선언 28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망각되어 오다가 이게 요즘 들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와서 세계인권선언 28조가 재발견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인권에서 바라보는 기후위기의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잖아요. 직접적 폭력, 예를 들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확실하게 정해서 인권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직접적 폭력이라면 구조적 폭력은 우리가 피해자는 많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가해자는 뚜렷하지 않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구조적 폭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인권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국가의 인권 책무성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35페이지에 보시면 절차적 의무는 이런 게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전북 도청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식의 포럼을 마련해 주신 것 자체가 절차적 의무를 하는 거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무는 첫 번째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두 번째는 기업이라든지 제3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각종
피해 입는 각종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때 국가는 중앙과 지방 정부를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책무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바로 이번 달입니다. 보성군 의회에서 폭염 때문에 지역민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폭염과 관련된 그 예방 조례를 갖다가 마련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났더라고요. 바로 며칠 전에 이런 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이 기후 인권에 대응하는 이런 이렇게 접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도 이런 식의 그 소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후 소송이 앞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헌법 소송을 하고 있는 아마 곧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기후 헌법 소원 같은 게 굉장히 앞으로 보편화되는 기후 소송으로 발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소송입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 기후 소송 보니까요, 청소년들이라든지 각종 이런 주체 쪽에서 이 권리 이야기로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탄소 감축 계획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권을 갖다가 박탈하는 식으로 비협하다. 그래서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이 기본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쪽에서 상상을 못하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제는 기후 문제를 권리와 인권의 문제,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편화가 됐다.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5월 말에 나온 최신 뉴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요, 한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기후 소송을 전통적으로는 위헌 소송이라든지 민사 소송으로 보통 접근을 해왔는데 이번에 충격적으로 형사 소송이 처음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기후재난의 피해자들과 NGO들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형사소송, 살인죄로 지금 정부를 고소한 겁니다. 앞으로는 기후 문제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살인이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형사소송이 지금 제기가 됐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기후 문제가 살인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접근이 시작됐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후 위기를 인권 담론으로 보는 것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세게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인간과 비인간을 갖다가 다 가리지 않고 굉장히 커지고 있는 담론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기후 위기를 인권에서 바라보게 되면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어떤 하나의 정당화 논리가 마련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과 인권을 굉장히 칸막이를 쳐서 전혀 다른 영역으로 생각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추세는 기후와 인권 사이에, 인권과 환경 사이에 칸막이가 허물어지면서 이 두 가지 영역을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효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님께서 기후위기의 최전선, 농민의 환경관리, 결정권 확대로 탄소 중립 공동체 실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환경과 인권을 결합한 활동을 우리 지역에서 해오고 있는 분입니다. 예, 일단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수업받는 느낌으로 메모하면서 한 10장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 사실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환경과 인권 문제 동전의 양면이라는 측면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난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농촌으로 밀려드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오염 시설들에 맞서 싸우는 농민들의 권리를 좀 지원해드리는 역할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여러 이제 해왔던 일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어쨌든 기후 위기의 최전선, 그러니까 기후 약자의 당사자성이 우선 존중이 되고 최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자료에 많이 담아 주셨는데요.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가장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분은 누구냐라고 놓고 보면 저는 뭐 농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농촌과 그리고 농업은 이제 최근에 보면 우리가 석유 농업이라고 할 정도로 기계에 의존하고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풀을 하나 매는 것도 비닐 멀칭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일단 작물이 온실가스를 많이 흡수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온도를 좀 낮춰주는 그런 기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이 대규모 관행 농업이라든지 화학 농법에 기반한 농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탄소 배출원으로서의 어떤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난의 역할까지 있는 겁니다.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그 과거에는 이제 소위 이제 경정 순환 농법이라고 해서 그 예를 들면 뭐 돼지와 소들의 배설물들이 잘 삭혀서 부숙해서 거름으로 해서 땅으로 돌리게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양분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오염원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오염원이 이제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미세먼지에 또 결합 성분 전구 물질이 돼서 미세먼지 농도를 키우고 특히 이제 온실가스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흡수원으로서의 그 순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컸던 것들인데 최근에는 미세먼지 플러스 그냥 온실가스 문제까지도 이 농민에게 전가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조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나 고도의 어떤 도시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고향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도시로 떠났고 그 땅들이 현재 비어 있고 빈집들이 남아 있는 그 공간들을 우리 농민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농촌에 들어오는 시설들 최근에 보면 도시의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갖기 위한 석산 개발하는 시설들이 토속 채취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아예 산단을 만들어줍니다. 산단을 지자체에 통으로 주는 조건으로 SK 같은 대기업들이 폐기물 매립장을 확보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음식물, 뭐 이런 매립장, 소각장,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논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의 어떤 소비의 어떤 쓰레기나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농촌에 처리하는 문제로 전가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독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아까 저희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기후위기 지표 중에 독성 물질이라든지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온실가스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대기 오염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석탄 같은 경우도 아주 작은 입자들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오염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농촌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 좀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자료집에 김제 지평선 산단에 그 폐기물 매립장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읍 상두산에라고 하는 곳에 보면 우리 김계남 장군의 가묘가 있고 생가터이기도 한데 한 산에 석산이 5개가 몰려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이웃 완주 상관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도 인접한 지역인데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환경청에서 6번 반려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 지역들은 농민들도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노인들이 요양병원으로 많이 갑니다. 도시 근교에 녹지지대를 요양병원지대로 선호를 하는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사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도시민에게 많은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에서 오염물질이라든지 그리고 또 축산 과정에서의 식량 문제, 온실가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송전탑 문제, 밀양 송전탑은 원전에서 가는 송전탑 문제인데 최근 우리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송전탑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그러니까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과 신안의 해상풍력에 있는 이 송전탑 문제가 지금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이것들이 다 농촌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고 기후 위기의 피해자의 당사자성에 대한 권리들을 우리가 좀 지켜내는 부분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농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그냥 헌법에 보장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측면을 좀 떠나서 기후 위기의 피해자이면서 그리고 기후 위기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농촌 주민들 그리고 농민들의 역할을 좀 더 좀 부각시켜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농업인들 그 농업 직불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농사짓는 분들에게 이 환경 권리와 더불어서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농업으로 그 전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후농업 직불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권리들을 좀 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최근에 이제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라고 하는 뭐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 한번 보시면 어떤 동네에 팽나무가 있었는데 도로 개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팽나무가 잘릴 위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자연의 생물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멸종위 기종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어찌 보면 예를 들면 뭐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우리가 큰 녹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서든 그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국토를 지키고 농업을 지키고 또 그러면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권리들은 얼마만큼 지켜지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생각하면 친환경 농업이나 유기농 농업 하는 데들은 이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들을 기후와 인권으로부터 좀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또 다른 말씀도 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상위 1%의 문제,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우리 안에서 보면 부의 불평등, 부에 집중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1%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 세계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의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1%가 모든 것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지만 정말 적게 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텀블러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 1%를 설득하기 위해서 1%를 움직이기 위해서 나머지 99%가 진짜 열심히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기후위기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지역으로 보면 농민 같은 분들의 권리들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탄소중립센터 장남정 센터장님께서 기후변화와 인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장남정입니다. 이 탄소중립지원센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 어떤 환경 정책에서 우리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좀 감축하는데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뭐 감축 말고도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피해, 뭐 적응 대책이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이나 또 특히 이제 산업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변화해야 될지 이런 논의들을 많이 저희가 해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기후 정의 측면에서 우리 기후 변화를 좀 이해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이제 제가 환경 정책 쪽에서 이제 이런 접근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환경 문제가 이 기후 변화 문제뿐만 아니라 뭐 우리 미세먼지나 수질 문제 이런 것도 결국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다르다는 이런 데서 좀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 기후 위기는 아까 말한 이 살인의 정말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지금 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극적인 뭔가 대응이 필요한 그런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발제 우리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은 일단 아까 우리나라에 대한 책임이 좀 크다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숫자로 보게 되면요, 아까 누적 순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업혁명 시대부터 쭉 선진국이 많이 배출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배출을 많이 했는데 그 누적으로 할 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에 한 17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데 그리고 연간 우리 배출량 연간으로 배출되는 게 한 10위 정도 수준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책임을 많이 진다는 얘기는 이제 1990년부터 2018년도 그 증가율을 볼 때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급격하게 최근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지구 전체 국가로 볼 때 피해 보는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 아까 말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이러한 피해 보는 국가를 좀 지원하기 위한 이런 녹색 기후 기금, GCF라고 하는 그 기후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아시겠지만 이 기후 기금이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 그런 재정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좀 뭔가 확대해서 여러 사업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은 한 2023년 7월 기준으로 한 128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범위를 줄여보겠습니다. 이제 국가 단위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지자체 단위로 내려와 보면은 실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배출량 아까 누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그렇게 순위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산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른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피해자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자체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같은 수준으로 대응을 하자. 그러니까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취지에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도 똑같이 아까 말한 불균형이 있겠죠. 좀 많이 배출하는 그룹이 있고 피해를 보는 또 취약한 그룹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도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국가가 이런 중요한 일을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게 이제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된 게 이제 22년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작년 4월에 국가 기본계획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늦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시스템을 갖추고 아까 말한 의무 이런 심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한 강제적인 어떤 여러 조치들을 좀 많이 포함을 한 그런 체계가 좀 마련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2월달에 저희 광역지자체 기본계획을 해서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고 내년 4월까지 이제 기초지자체 저희 14개 시군에 대한 기본계획이 또 수립이 됩니다. 이런 내용에서 아까 말한 이런 인권 문제들이 좀 다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앞에 우리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인구 대비 배출량을 지금 보여준 건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상당히 앞쪽에 있습니다. 순위가.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국가 자원 단위에서의 우리 책임감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을 제가 또 한 번 더 드리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아까 GCF 그 홈페이지 내용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봐도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한 도전을 지원하는 펀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보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거를 좀 사전 예방을 한다거나 피해 복구를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현재 좀 마련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가능하다면 이런 펀드나 어떤 취약계층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후 기금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런 기후 시스템을 좀 만드는 체계를 갖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이미 하고 있지만 아직 지자체 차원에서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지 줄일 수 있으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걸 고민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면은 실제 저희가 아주 과도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2월달에 이제 완료된 저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이제 비전 체계도입니다. 저희도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동그라미 정책 방향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탄소 이게 전 분야에 대한 전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행정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는 주류화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이제 우리 도내에서 뭐 농생명이 됐던 여러 특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특화 사업과 연계돼서 좀 선도적으로 또 가장 우선시되는 정책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정책 방향이 탄소 중립 주류화로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특별자치도가 올해 1월 18일 또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비전이 생명경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고요. 그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저희가 특별자치도 특례를 포함한 특례를 추진해서 생명경제 실현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라는 두 번째 방향을 잡았고요.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세 번째 기후정의와 관련돼서 모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탄소 중립 전환이라는 내용을 넣습니다. 저희도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후변화, 이 탄소 중립 전환을 하면서 이 피해가 일어나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번 계획에 담자라고 해서 이런 취지로 방향을 담았고요. 그래서 실제 세부 사업들 중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나 취약계층을 또 지원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본 계획에 반영을 했고 이 계획이 이제 매년 이행 평가를 통해서 잘 되는지 안 됐는지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뒤에 그림이 하나 또 빠졌는데 마지막 그림은 지금 저희 이제 거버넌스 체계도 저희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6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실은 이런 정의로운 전환을 하려면은 이 행정 체계부터 이 거버넌스 체계가 잘 구축이 돼야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환경 부서가 총괄을 합니다만 실제 감축해야 되는 뭐 에너지, 건물, 농축산, 수송 모든 분야에 그 행정이 다 집결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력 체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아마 우리 인권 담당관실도 같이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행정 거버넌스입니다. 우선 행정 간의 협력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런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여기 인권 담당관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마 우리 행정 전체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걸 좀 인식을 해서 이런 탄소 중립에 대한 전환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먼저 만들고요. 그리고 협력 체계가 되고 나서 민간에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이나 이런 조직들을 좀 구성을 해서 우리 참여 거버넌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현재 우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인권 문제를 포함한 다방면의 모든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이해 당사자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반드시 우리 기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로 인한 인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남정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연구원 지속사회정책실 이중섭 실장님께서 기후위기 인권 관점에서 원인과 대안의 탐색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교수님 발제 내용을 듣고 인권의 개념 확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국가 권력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가해자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일상적인 시민 권력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교수님 얘기했던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해의 범위로 보게 되면 국가라든지 일상적인 권력의 범주보다도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또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열심히 좀 보여줬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에게는 그만큼의 처벌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피해자는 보호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적정한 대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가해 범위가 이제 교수님 얘기했던 자본주의 체제이고 선진국이고 또 피해자가 빈곤국이고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가 체제 내에서 혹은 저희 전라북도 차원 내에서도 좀 조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이 취약계층에 대한 이 정책들은 이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좀 구체화되고 있긴 한데 이게 대부분 다 복지 체계는 대부분 다 조세로 운영되는 체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가동되지 않으면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탄소라고 하는 것들이 배출되지 않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아서 이걸 또 어떻게 풀 것인지는 고민이 좀 여전히 좀 있고요. 두 번째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국가가 충분히 고민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현재 빈곤 국가라든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인권의 범주로 바라보게 되면 탄소세 같은 대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과 국가에게는 적정 정도의 세금을 좀 물려서 그 세금을 가지고 빈곤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가해자의 범주로 포함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 체제 전면적인 전환과 개편이 함께 마련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자본주의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체제이고 거기를 약간 보완하는 체계가 복지 체제인데 이 두 개를 결합하는 과정도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인데 기후위기라는 것이 하나의 또 변수로 등장해서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체계를 또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인권의 가해성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정치적이고 좀 더 세밀하고 좀 촘촘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혹시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선이 이제 구분된다고 한다면 저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 탄소세 이외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수님이 제안했었던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피해자의 개인이 특정화돼서 이걸 법적으로 개인이 소송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를 국가 체제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서 이렇게 대안을 푸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도 이게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중요한 담론이 되고 있고 기후위기가 정말로 인권 침해의 중요한 가해자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형태에서의 제도적 보완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좀 고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교수님 발제문을 듣고 저는 국가도 물론 중요한 정책적 대안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의 피해 또 복지의 정책의 논의의 틀들을 이제는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가해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장남정 박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후위기 관련된 여러 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과정에서 우리 이 인권 담당관실과 또 가능한 복지국도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도 광범위하게는 기후위기를 풀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인권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민사회 거기다가 이제 더 넓게는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까지 포괄해서 가해와 피해의 범위를 함께 넣으려는 그 정도의 정책적 대안들이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권 지킴이단 여러 선생님들과 방청객의 질문을 받고 고민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신지요? 예, 질문이 없으면 그 조효재 교수님께서 질문이 몇 개 나온 것 같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조효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잘 읽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셔서 저도 이렇게 많이 메모했고 또 앞으로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 기후 위기에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오랫동안 발전, 뭐 산업혁명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또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만 보더라도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발전이라고 하는 뭐 개발, 발전 이런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근본적인 그 바탕이 돼 버렸는데 이것을 그 당시에 그 발전을 추구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상태에서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뭐 60년대 넘어서 90년대 초에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이렇게 제정되고 할 때부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또는 저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기후 그 온실가스 배출이 어느 선까지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다가 350 ppm 정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그 시점을 보통 80년대 말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러면 80년대 말 또는 90년대 초부터 그때부터는 인류도 알았고 기후 계속 이런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하면은 인류가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처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인식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 이후부터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들 갖다가 재난에 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뭐 백보양보해서 봐줄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 온실가스 배출이 큰 어떤 재난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게 명백해진 80년대 이후 90년대 초부터는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를 갖다가 인권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우회적으로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92년에 유엔 그 기후 변화 그 협약이 이렇게 제정이 될 때 아시다시피 전 세계를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당시에 90년대 초 그 당시 시점에서 선진국과 그 다음에 소련이 망하고 나서 과거의 동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첫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고 이런 나라들이 그 전에 역사적으로 기후 굉장히 많이 온실가스 배출했던 가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대폭 줄여라라고 이제 큰 그 의무를 부여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이렇게 무너졌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이 컸었지만 이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개도국들을 지원한다라거나 하는 이런 식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의 책임은 그 당시에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을 지원하고 어떤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부분은 구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서구 선진국들에게 이렇게 책임을 많이 지웠습니다. 마지막 분류 대상인 이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었는데 한국이 여기에 속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근데 하나 아이러니가 한국이 그 당시에 그 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분류가 됐었지만 사실 그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90년대 초에. 그리고 한국이 아까 이렇게 전 세계 누적분으로 치면 전 세계 한 17쯤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도 이미 우리가 책임이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됐었더라면 우리가 산업 발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은 됐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일찌감치 눈도 떠지고 우리가 그 기후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전체적인 대중의 의식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대 초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마치 책임이 덜한 완전히 그냥 가난한 개도국처럼 분류가 되는 바람에 그게 그때는 우리는 빠졌다. 큰 책임 없이 그냥 계속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긴 눈에서 보면 이게 오늘날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몇몇 한국에 있는 큰 기업들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90년대 초에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기후 변화 대응에 탄소 감축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에 늦게
우리는 마치 안 해도 되는 나라인 것처럼 태무심하고 지내다가 지금 와서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것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딱 되는 것이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굉장히 다행이다. 우리가 분류가 안 돼서 큰 책임이 없는 나라처럼 돼버렸다. 이게 30년 뒤에 시점에서 보면 그게 지금 눈으로 보면 이게 죽을 우리가 말하자면 잘못된 결정에 우리가 잠시 행복했었던 거구나. 이런 식의 어떤 뒤늦은 성찰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늦게 눈을 뜨게 된 것도 이런 식의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어떤 결정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늦었던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큰 소리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와서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했어야 될 것을 지금이라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관이나 기업에서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런 문제도 크게 보면요, 요즘 들어보셨겠지만 탈성장이라든지 포스트 성장 같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인권 쪽에서 함께 결합시켜서 포스트 성장 인권이라고 하는 식의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생태적인 사회복지 체제를 갖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구비한다라거나 또는 생태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개념을 써서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자연, 이런 식의 함께 돌봄 체계를 갖다 갖추는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시점에 왔다, 이런 말씀, 그 정도로 지금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회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기술 문명은 지금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더운 날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는데 이 역시 전력의 바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기술이 전력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편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 전체의 삶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특히 약자들은 그 위협이 더욱더 크다. 아까 조효재 교수님의 발표 중에 살인죄까지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점에 환경 문제와 우리 환경과 인권은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하나의 문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인권 지킴이단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인권 옹호자 포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여성 분야입니다. 3시 4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